조선 정조 10년 전라도 어느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주인은 박서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우물의 물을 마셨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박서방은 처음에는 물을 너그럽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박부자는 우물은 내 땅에 있으니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 동이의 신문이라는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우물이 없던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고 박부자는 욕심이 생겨 물값을 20문, 30문, 50문까지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값을 대느라 가난해졌고 결국 분노한 청년 김서방의 주도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직접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새 우물이 완성되어 공짜 물이 쏟아지자 박부자의 우물은 외면받았고 그는 뒤늦게 가격을 5문까지 내렸지만 신뢰를 잃은 그에게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부자는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영원할 것 같던 독점적 지위를 잃고 마을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대 기업들의 독점 논란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판매 장려금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11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U+는 경쟁을 피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나눠먹기 위해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박부자의 우물처럼 이동통신 시장은 이들 3사가 90% 이상을 장악한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며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징금 1140억 원도 크지만 진짜 손실은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경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소비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신뢰 붕괴입니다. 배달앱 시장 역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자영업자들의 거센 분노와 사회적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60%가 넘는 압도적 1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를 9.8%까지 올렸고 배달비까지 합치면 상인들은 매출의 15% 이상을 떼어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라고 항의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비싸면 다른 곳을 쓰라는 박부자와 같은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민심은 국정감사로 이어졌고 정부는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부자의 우물에 대항해 새 우물을 팠던 김서방처럼 지자체들은 수수료가 거의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하며 독점 시장의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독점의 오만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전설적인 거인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전 세계 9,000개 매장을 거느리며 비디오 대여 시장의 70%를 장악했던 블록버스터는 연체료라는 독점적 수익 모델에 집착하다 파산했습니다. 그들은 우편 배송과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넷플릭스를 무시하며 9,000개 매장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있다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의 절대 강자였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도 필름 독점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 혁신적인 기술을 설화 속에 숨겼습니다. 결국 다른 경쟁사들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선점하면서 코닥은 130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2012년 파산이라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자랑하던 노키아 역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과신하며 애플의 아이폰이 가져온 스마트폰 혁명을 단순한 장난감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터치스크린 대신 버튼형 전화를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던 노키아는 단 몇 년 만에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 실패한 거인들의 공통점은 독점이 주는 단기적인 달콤함에 취해 고객의 불편을 외면하고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하며 혁신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독점의 역설은 경쟁자가 없을 때 부리는 탐욕이 결국 새로운 혁신가를 자극하여 자신을 파괴할 대체제를 만들게 한다는 경제학적 법칙을 증명합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이 없기에 혁신할 동기를 잃고 값을 올리고 투자를 줄이며 스스로 무너지기 좋은 가장 약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 이는 곧 정치적 이슈가 되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기업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독과점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농산물이나 주류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생리대 가격 논란처럼 소수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는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박부자의 아들이 깨달았듯이 독점적 지위는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유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우물이 하나뿐일 때 물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를 불러들이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현대의 독점 플랫폼과 거대 통신사들 역시 눈앞의 수수료 수익보다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독점적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은 넷플릭스를 만난 벤너버스터나 아이폰을 만난 노키아처럼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점은 영원한 성벽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김서방의 새 우물은 지금도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공공 플랫폼의 형태로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주는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단기적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욕심을 부리는 순간 장기적인 자살로 변하는 경제학의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법칙입니다. 200년 전 박부자의 후예가 오늘날 거대 기업들의 파산 보고서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값을 올리는 것은 주인 마음일지 몰라도 그 우물을 계속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장과 고객의 냉정한 선택입니다. 독점의 오만을 버리고 겸손과 혁신을 선택하는 기업만이 경쟁이 소용돌이치는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부자의 무너진 우물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며 그것은 욕심이 독점의 가장 큰 적이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독점과 경쟁이라는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의 올바른 통찰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역사의 교훈과 현대의 수치를 연결하여 세상을 보는 더 예리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뢰와 정직이 최고의 경쟁력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하고 유익한 경제학의 지혜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